야, 한 과장. 너 없어도 이 회사 잘 돌아가. 나가. 33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 없이, 단 한 번도 꾀병 없이 새벽부터 현장을 지켜온 33년이 그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 후 그 사장의 전화기에는 같은 번호로 수백 통의 발신 기록이 찍혔습니다. 단 한 통도 연결되지 않은 채로. 도대체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기수는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새벽은 다른 곳보다 1시간쯤 일찍 시작됐다. 공단 입구 편의점에 불이 켜지고 공장 굴뚝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한기수는 이미 대성정밀 정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아침 6시였다. 33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긴 적 없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어길 생각이 없는 시간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기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는 인사였다. 33년 동안 반복된 아침이었으니까.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현장 라인 한 바퀴였다. 기계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 조용한 새벽 현장을 천천히 걸으며 한기수는 손을 뻗어 이 기계 저 기계를 짚어나갔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진동만으로도 뭔가 이상한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소리만 들어도 충분할 때가 많았다. 어떤 날은 냄새로도 알았다. 윤활유 타는 냄새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33년이 만들어준 감각이었고 어떤 교재에도 어떤 매뉴얼에도 적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젊은 기술자들이 장비로 측정하고 데이터로 분석하는 동안 한기수는 손끝 하나로 결론을 냈다.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그 감각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었다. 금형기술이라는 게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수백 번 실패하고 수천 번 손으로 만지고 수만 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몸에 새기는 것이었다. 한기수는 그 과정을 33년 동안 단 한 번도 건너뛰지 않았다. 불량이 나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금형이 들어오면 매뉴얼보다 먼저 손으로 익혔다. 퇴근 후에도 그날 있었던 문제를 머릿속에서 계속 돌렸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원인을 찾아내는 날도 있었다. 아내 박순자가 당신은 밥 먹을 때도 기계 생각이에요? 라고 했지만 한기수는 쑥스럽게 웃기만 했다. 딱히 부정할 말이 없었다. 기억에 남는 밤이 하나 있었다. 입사한 지 10년쯤 됐을 무렵 대성정밀이 처음으로 대형 자동차 부품사 납품 계약을 따낸 직후였다. 납품 첫날 밤 라인에서 연속 불량이 터졌다. 담당 기술자들이 2시간을 씨름했지만 원인을 못 잡았다. 공장장이 소리를 질렀고 현장은 패닉 상태였다. 한기수가 조용히 라인 앞에 섰다. 기계에 손을 얹었다. 진동이 느껴졌다. 평소와 달랐다. 냉각수 온도가 문제였다. 외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냉각 사이클이 틀어진 것이었다. 보정값을 조정하고 나서 라인을 다시 돌렸다. 불량이 멈췄다. 새벽 3시였다. 공장장이 한기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손의 무게가 어떤 칭찬보다 묵직했다. 한기수가 대성정밀에 처음 발을 들인 건 25살 여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공장 저 공장을 기웃거리다 반월공단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왔다. 버스에서 내려 공단 입구를 걸어 들어오던 그날의 냄새를 아직도 기억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섞인 낯설지만
싫지 않은 냄새였다. 면접관이 물었다. 기술 배울 생각 있어요?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학벌도 없고 연줄도 없는 25짜리에게 이 공장이 물어본 건 딱 그 한 가지였고 한기수가 줄 수 있는 대답도 딱 그 한 가지였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3년이 됐다. 처음 10년은 배우는 시간이었다. 금형이 뭔지도 몰랐던 25짜리가 선배들 어깨 너머로 기술을 익혔다. 실수도 많았고 혼도 많이 났다. 불량이 나면 밤새 원인을 찾았고 원인을 찾으면 다음날 새벽에 혼자 나와 다시 확인했다. 그래도 손에 기름이 묻는 게 싫지 않았다. 쇳가루가 작업복에 배는 게 싫지 않았다.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할 때의 그 쾌감이 좋았다. 0.01mm 오차를 손으로 잡아냈을 때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선배가 처음으로 잘했어라고 했던 날 한기수는 퇴근길에 혼자 웃었다. 그 말 한마디가 10번의 칭찬보다 값졌다. 그 다음 10년은 현장의 중심이 되는 시간이었다. 후배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한기수는 어느새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납품 위기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불렸고 설비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찾는 사람이 됐다. 대졸 출신 젊은 기술자들이 이틀을 씨름해도 못 잡는 문제를 한기수는 현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답을 냈다. 처음엔 신기해하더니 나중엔 당연하게 여겼다. 기수 형 손은 기계보다 정확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돌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다.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게 한기수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직함도 없고 연봉도 변변찮았지만 이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 마지막 10년은 버티는 시간이었다. 함께 입사했던 대졸 동기들은 진작 부장이 됐고 임원이 됐다. 한기수는 여전히 과장이었다. 인사철마다 발령 명단을 조용히 확인하는 게 언제부턴가 습관이 됐다. 이름이 없으면 그냥 접었다. 매년 연봉 인상이라고 통보받는 금액은 물가 오르는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33년을 바쳤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해가 바뀌어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 일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고졸은 여기까지야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 한기수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이 자리를 지킨 건 다른 이유가 없었다. 이 현장이 자신의 자리라는 걸 뼈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과장 명함을 들고 다니는 이상철이 가끔 퇴근길에 소주 한 잔 하자고 했다. 공단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홀짝이다 이상철이 말했다. 형, 우리 둘 다 평생 과장이네. 한기수가 피식 웃었다. 과장이면 어때? 현장이 우리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알면 됐지.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잔을 들었다. 그래도 씁쓸하긴 해. 한기수도 잔을 들었다. 부정하지 않았다. 씁쓸한 건 씁쓸한 거였다. 그냥 그걸 안고 사는 거였다. 그 포장마차에서 나눈 대화가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었다. 내용은 늘 비슷했다. 그래도 그 자리가 싫지 않았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나란히 앉아 소주 한잔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게 있었다. 아내 박순자는 늘 다른 말을 했다. 저녁상을 차리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쑥불쑥 꺼내는 말이었다. 당신 그 회사, 당신만 모르고 다 알아요. 얼마나 더 그렇게 살 거예요. 한기수는 그럴 때마다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내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 58세 고졸 기술자가 이 회사 아니면 어디를 가겠냐는 체념이 오래전부터 뼈에 박혀 있었다.
그 체념이 33년 동안 한기수를 붙잡아온 것인지 아니면 이 현장에 대한 애정이 붙잡아온 것인지 한기수 자신도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33년 동안 한기수 안에서 뒤엉켜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도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자판기 앞에 섰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믹스커피 한 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라인을 바라봤다. 기계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묵직한 가동음이 새벽 공기를 채워나갔다. 한기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손마디 사이로 온기가 번졌다. 33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 공기와 이 종이컵의 온기였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그 평범한 하루가 33년의 마지막이 되리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의 1월 첫 출근일 대성정밀 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다. 시무식이었다. 오병철 사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양복깃을 한번 고쳐 세우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올해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를 이번엔 반드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목표 영업이익 150%를 넘기면 전 직원 특별 상여금 300%를 지급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박수가 터졌다. 한기수도 박수를 쳤다. 300%면 월급 석 달치였다. 오랜만에 회사가 제대로 된 약속을 하는 것 같았다. 옆에 앉은 이상철이 팔꿈치로 한기수를 쿡 찔렀다. 형, 이번엔 진짜인가 봐. 한기수가 작게 웃었다. 두고 보자. 이상철이 그래도 입꼬리를 올렸다. 두 사람 다 오랫동안 이런 약속을 들어왔고 그 약속이 공허하게 끝나는 것도 여러 번 봐왔다. 그래도 이번엔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었다. 쉽게 물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한기수 팀은 정말 달렸다. 납품 불량률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라인 하나하나를 뜯어 고쳤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금형 보정값을 계절별로 다시 정리했고 냉각 사이클 타이밍을 0.5초 단위로 조정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또 가을대로 미세하게 달라지는 수치들을 한기수가 직접 손으로 확인하며 기록했다. 그 기록들은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것들이었다. 오직 한기수의 노트와 한기수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한기수가 퇴근을 제때 한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상철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야근을 하다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서 있는 게 일상이 됐다. 어느 늦은 밤 이상철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형, 이번엔 진짜 받을 수 있겠지? 한기수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할 건 다 하자. 나머지는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믿었다. 한기수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을 때가 많았다. 박순자는 항상 깨어 있었다. 밥을 데워두고 기다렸다. 한기수가 늦게 들어올수록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상을 차렸다. 어느 날 밤 한기수가 늦은 밥을 먹다가 말했다. 올해 상여금 나오면 당신 외투 하나 사줄게. 박순자가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외투는 됐으니까 무릎이나 조심해요. 요즘 날 차잖아요. 한기수는 그 말이 좋았다. 외투가 싫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먼저라는 말이었으니까. 연말 결산이 나왔다. 영업이익 목표 150%를 훌쩍 넘긴 178% 달성.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다. 한기수 팀이 끌어내린 납품 불량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현장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납품처에서도 공식적으로 품질 우수 협력사 인증을 보내왔다. 현장 분위기가 들떴다. 직원들 사이에서 이번엔 진짜 상여금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한기수는 애써 기대를 누르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박순자에게 외투 한 벌 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삼겹살 회식 한 번이었다. 1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공단 근처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오병철 사장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 임원 한 명이 나와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 직원들은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셨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여금은요? 임원이 자리를 뜨기 전에 말했다. 회사 사정이 있어서 이번엔 어렵게 됐습니다. 테이블마다 침묵이 흘렀다. 한기수는 잔을 들지 않았다. 이상철이 고기를 뒤집다가 뒤집개를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며칠 후 소문이 돌았다. 임원들 성과급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격리팀 직원 하나가 흘린 말이 현장까지 퍼졌다. 등기이사들이 조용히 특별 성과급을 수천만 원씩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직원들이 삼겹살 한 점 먹는 동안 임원들은 각자 수천만 원씩을 챙긴 것이었다. 현장이 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다. 그러다 분노가 됐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가족이 있었고 월급이 있었고 나이가 있었다. 입을 열었다가 찍히면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한기수는 사흘을 참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흘 동안 혼자 생각했다. 첫째 날은 그냥 사겼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고 세상이 원래 이렇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둘째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박순자가 옆에서 물었다. 무슨 생각이에요? 한기수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박순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한기수의 눈이 천장을 향한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6시에 현장 라인을 한 바퀴 돌면서 한기수는 결심했다. 혼자 참는 건 쉬웠다. 33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함께 밤새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참는 건 다른 문제였다. 이상철이 뒤집개를 내려놓던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약속은 약속이었다. 전 직원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한 해를 걸었다. 한기수도 걸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기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상철이 눈치를 챘다. 형, 어디가? 한기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장실.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다. 형, 괜찮겠어? 한기수는 대답 대신 계단을 올랐다. 사장실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손이 떨렸다. 33년 동안 이 문을 두드린 적이 없었다. 복도 끝에 사장실 문이 보였다. 한기수는 천천히 걸어가서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한기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병철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기수가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철이 그제야 눈을 들었다. 서류 위에 안경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뭔 일이야? 질문이 아니었다. 한기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직원들 대표로 왔습니다. 연초에 약속하신 특별 상여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오병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상여금? 잠깐 뜸을 들이더니 손을 저었다. 한 과장,
회사 사정이라는 게 있어. 실적이 좋아도 써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건 경영진이 판단하는 거고. 한기수가 물러서지 않았다. 사장님, 저희가 한 해 동안 목표 대비 178%를 달성했습니다. 연초 시무식에서 전 직원 앞에서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150%를 넘기면 특별 상여금 300%를 주겠다고요. 직원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한 해를 달렸습니다. 오병철이 팔짱을 꼈다. 그래서 회식도 했잖아. 한기수가 멈칫했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사장님, 삼겹살 회식이 특별 상여금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병철의 눈썹이 올라갔다. 한 과장, 말 다 했어? 한기수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 이상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뒤집개를 내려놓던 그 표정이 떠올랐다.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을 밥 먹듯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이 학원비 때문에 상여금 기다린다고 했던 젊은 직원도 떠올랐다. 부모님 병원비 걱정하던 후배도 떠올랐다. 한기수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임원분들은 성과급을 받으셨다는 걸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하신 걸 지켜달라는 겁니다. 오병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 과장,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결정해. 내 결정에 불만 있는 직원들은 그만두라고 해. 한기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주말도 없이 나왔고 밤새워 라인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불만 있으면 그만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33년 동안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다. 오병철이 손을 번쩍 들어 말을 잘랐다. 야, 한 과장. 너 없어도 이 회사 잘 돌아가. 나가. 한기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5초? 10초? 오병철은 이미 서리로 눈을 돌렸다. 한기수가 더 이상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한기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33년이 그 한마디에 정리됐다. 더 할 말이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였지만 그 말들이 이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 10초 동안 알았다. 억울했다. 분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이 자리에서 꺼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한기수는 조용히 몸을 돌려 사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4층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계단 난간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현장으로 돌아오자 이상철이 달려왔다. 형, 어떻게 됐어? 한기수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33년 동안 모인 것들이 거기 있었다. 계절마다 직접 기록한 금형 보정값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낡은 노트들.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한테 물려받은 공구 몇 가지. 지난해 납품처에서 받은 품질 우수 감사패 하나. 한기수는 종이 박스를 하나 가져다가 천천히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이상철이 그 모습을 보다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 설마. 한기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트를 한 권씩 넣었다. 공구를 넣었다. 감사패를 넣었다. 박스를 다 채우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제 모였는지 주변에 후배들이 하나둘 서 있었다. 10년을 같이 일한 사람도 있었고 3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기수는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바라봤다. 말을 하려다가 목이 잠겼다.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정문을 나서는 한기수를 경비 아저씨가 봤다. 뭔가를 물으려다가 한기수의 손에 들린 종이 박스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문을 빠져나왔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날이 밝을 때 이 문을 나섰다. 봄 햇살이 공단 위에 내리쬐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종이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기수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버스가 2대 지나갔다. 타지 않았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33년 동안 아침 6시에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 갈 곳이 없어졌다. 공단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바라봤다. 저 안에서 지금 이상철이 혼자 라인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다. 한기수는 시선을 내렸다. 집에 들어서자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오다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한기수의 손에 들린 종이 박스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다가와서 박스를 받아들었다. 밥 먹었어요? 한기수가 고개를 저었다. 박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말했다. 따뜻하게 데워줄게요. 한기수는 소파에 앉아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1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부엌에서 냄비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박순자는 울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밥을 데웠다. 한기수는 그게 고마웠다.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33년이 종이 박스 하나에 담겨 거기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박순자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창밖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억울하죠? 한기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박순자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한기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한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33년 동안 쌓인 무언가를 조금 덜어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한기수는 오래간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한기수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대성정밀 현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다. 라인은 돌아갔고 기계 소리는 평소와 같았고 직원들은 자리를 지켰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다.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현장 라인을 한 바퀴 돌던 사람이 없었다. 경비 아저씨가 출근 도장을 찍으러 온 직원들을 맞이하면서 한기수의 빈자리를 슬쩍 바라봤다가 눈을 돌렸다. 이상철은 출근하자마자 한기수의 자리 앞에 잠깐 서 있다가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장 아들 오준혁이 새 기술팀장을 데리고 현장에 내려온 건 한기수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최민준이었다. 서울 공대 출신의 대기업 연수까지 받은 32살이었다. 깔끔한 작업복에 태블릿을 들고 현장을 둘러봤다. 오준혁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왔네. 데이터 기반으로 싹 바꿔봐요. 최민준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맡겨주십시오. 이상철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라인으로 돌렸다. 한기수가 33년 동안 새벽마다 손으로 짚어가며 관리하던 그 라인이었다. 최민준은 부지런했다. 첫 주에 라인 전체를 데이터로 정리했다. 각 공정별 수치를 스프레드 시트에 담았고 납품처 요구 스펙과 현재 수치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를 만들어 오준혁에게 제출했다. 오준혁이 만족스러워했다. 이게 진짜 관리지. 예전엔 노트에 손으로 끄적이는 게 전부였잖아. 최민준이 웃었다. 체계가 없었던 거죠.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한기수가 계절마다 손으로 기록하던 그 노트들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노트들은 지금 한기수의 집 어딘가에 있었다. 2주가 지났다. 라인은 멀쩡했다. 최민준도 자신감이 붙었다. 그런데 3주째 접어들면서 미세한 수치 오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작았다. 납품 스펙 허용 범위 아니었다. 최민준은 장비 문제라고 판단했다. 해당 설비 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수치 오차는 줄지 않았다. 4주째엔 오차가 조금 더 커졌다. 최민준이 라인을 멈추고 전수 점검을 했다. 반나절을 들여다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라인을 다시 돌렸다. 오차는 그대로였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팀장님, 이거 한 과장님 없이는 못 잡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민준이 태블릿에서 눈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철이 설명했다. 한 과장님이 계절마다 금형 보정값을 손으로 조정했습니다. 온도랑 습도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수치인데 그게 매뉴얼에는 없어요. 한 과장님 노트에만 있었는데 그 노트를 가지고 나가셨거든요. 최민준이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데이터로 분석해서 잡겠습니다. 이상철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 무렵 한기수는 집에서 조용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33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퇴직 후에도 눈이 저절로 떠졌다. 처음 며칠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으려 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결국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걸었다. 공단 대신 동네 골목길을 걷는 게 처음엔 어색했다. 기계 소리 대신 새소리가 들렸다. 박순자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한기수가 돌아오면 말없이 밥상을 내왔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아침이 조용하게 반복됐다. 한기수는 그 조용함이 낯설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불량률이 조금씩 올라갔다. 처음엔 0.3%였던 게 0.8%가 됐다. 납품처에서 첫 번째 문의가 왔다. 최근 치수 편차가 조금 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민준이 다시 라인을 점검했다. 원인을 찾지 못했다. 외부 장비 업체를 불렀다. 이틀을 봤지만 결론은 장비 자체에는 이상 없음이었다. 오준혁이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왜 못 잡는 거야? 최민준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다. 불량률이 1.2%를 넘어가던 날 이상철이 퇴근 후 혼자 남아 라인 앞에 섰다. 한기수가 매일 아침 손을 얹던 그 기계 앞이었다. 손을 얹어봤다. 진동이 느껴졌다. 한기수처럼 뭔가를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철의 손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33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감각은 그렇게 쉽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상철은 기계에서 손을 떼고 핸드폰을 꺼냈다. 한기수의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도와달라고 하기엔 미안했고 안부를 묻기엔 상황이 너무 뻔했다. 결국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퇴근길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2달째에 접어들면서 불량률이 계속 올라갔다. 납품처에서 공식 경고 공문이 날아왔다. 불량률 지속 상승 시 납품 중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병철 사장이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임원회의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대체 왜 못 잡는 거야? 최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오준혁도 아무 말을 못했다. 오병철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외부 전문가 불러.
비용은 얼마든지 써.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회의실 밖에서 이상철이 벽에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다. 옆에 있던 후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과장님 계셨으면 하루면 잡았을 텐데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현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장 안공기가 달라졌다. 쇳덩어리는 온도에 따라 미세하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이였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에서 그 차이는 불량과 정상을 가르는 경계였다. 그걸 잡으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금형 보정값을 손으로 조정해야 했다. 한기수가 33년간 혼자 터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봄에는 이렇게, 여름이 오면 저렇게, 장마철엔 또 다르게. 그 수치들은 어떤 데이터에도 어떤 매뉴얼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한기수의 손끝과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최민준의 스프레드 시트가 절대 담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한기수의 집 책상 서랍 안에 낡은 노트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외부 컨설팅 업체를 부르자는 건 오준혁의 결정이었다. 임원 회의가 끝나고 오준혁이 최민준을 따로 불렀다. 서울 쪽 제조업 전문 컨설팅 업체 알아봐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정장 차림의 컨설턴트 2명이 태블릿과 노트북을 들고 대성정밀 현장에 들어섰다. 오준혁이 직접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했다. 최민준이 그간의 분석 자료를 넘겼다. 컨설턴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상철은 그 모습을 현장 구석에서 지켜봤다.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분위기가 잡혀 있었다. 이상철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 컨설턴트들은 이틀 동안 현장을 샅샅이 뒤졌다. 라인마다 수치를 측정했다. 설비 이력을 뽑았다. 공정 흐름을 도식화했다. 최민준이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컨설턴트 한 명이 이상철에게 다가와 물었다. 오래 일하셨어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라인에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 있나요? 이상철이 잠깐 생각했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잡았습니다. 컨설턴트가 물었다. 어떻게요? 이상철이 대답했다. 담당 기술자가 보정값을 조정했습니다. 컨설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 기술자 지금도 계세요? 이상철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안 계십니다. 컨설턴트가 더 묻지 않았다. 이상철은 그 짧은 대화가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보고서가 나왔다. 두껍고 깔끔하게 제본된 보고서였다. 오준혁이 첫 장을 넘겼다. 그래프가 있었다. 수치가 있었다. 공정별 분석 내용이 빼곡했다. 중간쯤에 원인 추정 항목이 있었다. 계절적 온습도, 변화에 따른 금형치수 편차 가능성.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해결책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밀 계측 장비 추가 도입 및 자동화 보정 시스템 검토 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한 줄. 추가 정밀 분석 필요. 수천만 원짜리 보고서에 적힌 결론이 그게 전부였다. 오준혁이 보고서를 덮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민준도 입을 다물었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이상철은 그 보고서를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였다. 자동화 보정 시스템, 정밀 계측 장비. 그런 게 답이 아니었다. 답은 사람이었다.
33년 동안 손으로 직접 계절을 읽어온 사람이었다. 봄 햇살이 공장 지붕을 달굴 때 금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마가 시작되기 사흘 전 습도가 오르면 냉각 사이클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날과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어떻게 다른지,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없으니 수천만 원짜리 보고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것이었다. 이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나왔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다. 기계 소리는 여전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한기수가 없는 현장은 멀쩡해 보였지만 멀쩡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돌아가는데 속으로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그 무렵 한기수는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다. 오전에 동네를 걷고 오후엔 박순자가 운영하는 문구점에 들러 앉아 있다가 저녁에 들어왔다.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대에 박순자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다 왔다. 박순자는 그런 한기수를 내쫓지 않았다. 그냥 곁에 두었다. 어느 날 오후 문구점에 초등학생 몇 명이 들어왔다. 한기수가 자리를 비켜주려 일어서자 박순자가 말했다. 괜찮아요. 거기 있어요. 한기수는 다시 앉았다. 아이들이 공책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33년 동안 기계 소리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이들 목소리에 마음이 풀렸다.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일이 한기수를 조금씩 살아나게 했다. 오병철이 직접 현장에 내려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평소에는 4층 사장실에서 보고만 봤던 사람이었다. 양복바람으로 현장을 걸어 다녔다. 라인 앞에 서서 기계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눈이었다. 최민준이 옆에서 데이터를 설명했지만 오병철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기계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초조해졌다. 어느 날 오병철이 이상철 앞에 멈춰섰다. 이 과장, 솔직하게 말해봐. 왜 못 잡는 거야? 이상철이 잠깐 오병철을 바라봤다. 할 말이 있었다. 아주 많이 있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오병철의 얼굴이 어떻게 굳을지도 알고 있었다. 이상철은 꾹 참고 말했다. 저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병철이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이상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다. 누가 끌어다줘서 알게 되는 건 의미가 없었다. 납품처 실사 통보가 온 건 경고 공문이 날아온 지 3주째 되는 날이었다. 납품처 품질팀에서 직접 현장을 보겠다는 것이었다. 오병철이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현장을 정비하고 최민준이 보고서를 새로 만들었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상철은 자기 자리에서 평소처럼 라인을 지켰다. 준비할 게 없었다.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납품처 품질팀장 이동현이 팀원 2명을 데리고 대성정밀 현장에 들어섰다. 오병철과 임원들이 총출동해서 맞이했다. 이동현은 인사를 짧게 마치고 바로 라인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한 바퀴를 돌면서 최민준의 설명을 들었다. 중간중간 짧게 질문을 던졌다. 최민준이 대답할 때마다 이동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갔다. 라인을 다 돌고 나서 이동현이 잠시 한 기계 앞에 멈춰섰다. 손을 뻗어 기계 옆면을 짚었다. 잠깐 그렇게 있다가 손을 뗐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라인으로 걸어갔다. 이상철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동현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저 사람은 한기수를 알고 있었다. 한기수가 매일 아침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하던 바로 그 자리에 손을 얹은 것이었다. 실사가 끝나고 회의실에 앉았다. 이동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성정밀의 수치는 저희가 요구하는 스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도 안 된 상태고요. 이대로는 납품을 계속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병철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동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2주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개선이 없으면 납품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오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준혁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민주는 테이블 위 자료만 바라봤다. 회의가 끝나고 이동현이 복도로 나오다가 이상철과 마주쳤다. 이동현이 걸음을 멈췄다.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한기수 과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이상철이 눈을 들었다. 오래 같이 일했습니다. 이동현이 말했다. 한 과장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상철은 잠깐 이동현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한기수를 찾는 이유가 뭔지 짐작이 됐다. 그리고 그게 한기수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이상철이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다. 그날 저녁 오병철은 사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이동현이 남긴 개선 요구 문서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공단의 야경이 펼쳐졌다. 공장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오병철은 오래 그 불빛들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었다. 한기수였다. 너 없어도 이 회사 잘 돌아간다고 했던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오병철은 서랍을 열었다. 한기수의 명함이 있었다.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2주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최민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장비를 또 점검했다. 공정을 다시 분석했다. 자동화 보정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봤다. 견적을 뽑았더니 도입까지 최소 석 달이 걸린다고 했다. 2주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불량률은 내려가지 않았다. 2주가 끝나는 날 이동현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최종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오병철이 그 문자를 보고 한참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한기수를 내보낸 날 이후 처음으로 손이 먼저 움직였다. 서랍을 열고 한기수의 명함을 꺼냈다. 이번엔 내려놓지 않고 천천히 전화기에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3번 울렸다가 끊겼다. 한기수는 받지 않았다. 오병철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공단 불빛이 하나 더 꺼져 있었다. 이동현에게서 연락이 온 건 실사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한기수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모르는 번호를 보고 잠깐 망설이다 받았다. 한기수 과장님이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저 이동현입니다. 현대 1차 협력사 품질팀장입니다. 이상철 과장님께 연락처 받았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한기수가 잠깐 말이 없었다. 무슨 일로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서요. 한기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한참을 서 있었다. 이동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 납품처 품질팀장으로 대성정밀에 몇 번 방문했던 사람이었다. 현장에서 스쳐 지나가며 눈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뭔지는 짐작이 갔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이동현이 물었다. 한기수가 천천히 대답했다. 됩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이동현이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명함을 먼저 내밀지 않았다.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커피가 나왔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이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과장님, 저는 대성정밀에 납품받은 지 8년 됐습니다. 그동안 품질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그게 과장님 덕분이라는 걸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기수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도 오래 현장을 봐왔으니까요. 과장님이 떠나신 뒤로 대성정밀 수치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그 라인을 잡고 있던 건 장비가 아니라 과장님이었다는 걸요. 한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3년 동안 그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을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건 처음이었다. 오병철 사장도 오준혁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리는 것 같았다. 한기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동현이 말을 이었다. 저희가 과장님께 기술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협력사 라인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입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을 봐주시고 계절별 보정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조건은 과장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한기수가 이동현을 바라봤다. 저는 지금 직함도 없고 소속도 없습니다. 이동현이 말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직함이나 소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한기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3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쓰이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 주십시오. 급하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이동현이 악수를 건넸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님이 대성정밀을 나오신 이유를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셨을 거라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과장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손실이 과장님의 이득이 될 수 있다고요. 한기수가 이동현을 바라봤다. 이동현이 웃으며 말했다. 과장님 기술은 그 회사 안에만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한기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걸어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 동안 한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순자도 먼저 묻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친 박순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한기수가 옆에 앉았다. 한참 있다가 한기수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납품처 품질팀장이 찾아왔어. 박순자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뭐래요? 한기수가 이동현과 나눈 얘기를 짧게 전했다. 박순자가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다. 당신 생각은요? 한기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박순자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그럼 하면 되죠. 한기수가 박순자를 바라봤다. 박순자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 기술이 당신 거잖아요. 그 회사 거 아니에요. 한기수는 그 말을 한참 되씹었다. 오늘 이동현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33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기술이 자신의 것이라고. 며칠 후 한기수는 이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겠습니다. 조건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현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한기수가 천천히 말했다. 월 단위 자문 계약으로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한 달에 2번,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추가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는 시장 기준으로 받겠습니다. 이동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기수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33년 동안 남의 회사 현장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뭔가 달랐다.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하게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계약서가 도착한 날 박순자가 서류를 펼쳐봤다. 자물쇠 항목에 눈이 멈췄다. 잠깐 아무 말도 없다가 서류를 한기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한기수가 그 말을 듣고 서명란에 펜을 댔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33년 동안 남의 회사 서류에 도장을 찍어온 손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정한 조건으로 쓰는 서명이었다. 계약 소식이 업계에 퍼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다. 이동현과 계약을 마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른 금융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처음엔 한 군데였다가 그 다음 주에 두 군데가 더 왔다. 한기수의 전화기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성정밀에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전화가 왔다. 불량이 났다거나 라인이 멈췄다거나 급하게 나와달라는 전화가 아니었다. 한기수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전화였다. 한기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전화였다. 한기수는 그 차이를 알았다. 33년 동안 회사 안에서만 쓰이던 기술이 이제 밖에서도 불리고 있었다. 이상철이 퇴근 후 전화를 걸어왔다.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동현 팀장이 형 찾아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기수가 천천히 말했다. 일 좀 생겼어. 이상철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형. 목소리가 떨렸다. 한기수가 말했다. 너도 고생이 많다. 이상철이 웃었다. 형 없으니까 라인이 아직도 난리야.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형이 그동안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한기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33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기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이상하게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오병철의 첫 번째 전화는 이동현의 최종 경고 문자가 온 날 저녁이었다. 한기수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화면에 뜬 대성정밀 대표 번호를 바라보다가 그냥 내려놓았다. 신호가 끊기고 잠시 후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본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오전에 2통, 오후에 1통이 더 왔지만 한기수는 1통도 받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는 오병철 개인 번호로도 왔고 이상철에게서 문자도 왔다. 형, 사장님이 형한테 전화하라고 난리야. 한기수는 그 문자를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이상철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형, 회사가 지금 많이 급해. 납품 자격 박탈 최종 경고까지 떨어졌거든. 직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난리야. 한기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저 안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상철도 있었고 10년을 같이 일한 후배들도 있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오병철이 직접 찾아와야 했다. 그 사람 발로 걸어서 이 집 문 앞에 서야 했다. 전화가 하루에 5통, 6통씩 쌓이기 시작했고 오병철 번호, 회사 번호, 오준혁 번호까지 번갈아 왔지만 한기수는 전부 받지 않았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내려놓는 게 일상이 됐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리던 박순자가 말했다.
언제까지 안 받을 거예요? 한기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올 때까지. 박순자가 잠깐 한기수를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고 다시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한기수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 사람이 직접 여기까지 걸어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은 한기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 공단 불빛을 바라봤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고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33년 동안 그 불빛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밖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억울했냐고 묻는다면 억울했고 분했냐고 묻는다면 분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이제 날카롭지 않았다. 뭔가 무뎌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채로 살아가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었다. 납품 자격 박탈 최종 경고가 확정된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박순자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한기수가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오병철과 오준혁이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넥타이는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고 양복 재킷에는 구김이 잡혀 있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병철이 한기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 과장, 내가 잘못했어. 들어가도 되겠어? 한기수는 잠깐 두 사람을 바라봤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본 한기수가 문을 열고 물러섰다. 거실에 마주 앉아 박순자가 물을 내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오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과장, 내가 그날 심했어. 33년 동안 고생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그 말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한기수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오늘 찾아오신 이유가 그 말씀하러 오신 겁니까? 오병철이 고개를 저었다. 도와줘. 납품 자격 박탈 최종 경고까지 받았어. 이대로 가면 회사가 흔들려. 직원들이 몇백 명인데 내가 한 과장한테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직원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줘. 한기수는 오병철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 자존심을 꺾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한기수가 천천히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병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해봐. 한기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째, 기술 자물료는 제가 다른 납품처와 계약한 조건과 동일하게 받겠습니다. 둘째, 자문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연장 여부는 제가 결정합니다. 셋째, 연초 시무식에서 전 직원 앞에 약속하신 특별 상여금 300% 계약서에 사인하시는 즉시 지급 공지를 내보내십시오. 오병철이 눈을 잠깐 내렸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한기수가 계속했다. 넷째, 직원 처우 개선이 유지되는 동안만 자문 계약이 유효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다섯째, 33년 근속 퇴직금 외에 별도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십시오. 오병철의 손이 잠깐 떨렸다. 위로금은 얼마를? 한기수가 말했다. 그건 사장님이 생각하십시오. 33년이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셋째 조건, 특별 상여금 300%전 직원 지급은 금액이 상당한데요. 한기수가 오준혁을 바라보며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말했다. 그건 처음부터 지켜졌어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사장실 문을 두드리러 갔던 날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때 들어주셨으면 저도 없었고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오준혁이 입을 다물었고 오병철이 아들을 바라봤다가
다시 한기수를 봤다. 알았어. 다 받아들이겠어. 한기수가 말했다. 계약서로 작성하겠습니다. 구두 약속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병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하자. 계약서가 준비되는 동안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과장, 내가 사람을 너무 몰랐어.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 한기수가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33년을 그 현장에서 보냈는데요. 오병철이 더 말을 하지 않았고 오준혁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오병철의 손이 떨렸다. 한기수는 그 손을 바라봤다. 33년 전 처음 입사했을 때 면접을 봤던 사람이었고 그때는 패기 넘치는 30대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60대 중반이 되어 직원직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사인을 하고 있었다. 한기수는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오준혁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병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언제부터 나와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한기수가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오병철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걸어갔고 오준혁이 뒤를 따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이 조용해지자 박순자가 부엌에서 천천히 나와 한기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창밖에 밤이 깊어질 무렵 박순자가 먼저 말했다. 수고했어요. 한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계약서에 사인이 된 다음 날 아침 대성정밀 사내 공지 시스템에 알림이 떴다. 전 직원 특별 상여금 300% 즉시 지급. 공지가 뜨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다가 멋쩍게 웃었다. 한 해 동안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상철은 그 공지를 화면으로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 밖 계단 옆 구석으로 걸어가 한기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번 울리자마자 한기수가 받았다. 이상철이 말했다. 형,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는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한기수가 말했다. 그냥 할 말 했어. 이상철이 잠깐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형, 진짜 고마워. 여기 사람들 다 형 덕분인 거 알아. 한기수가 짧게 대답했다. 너도 고생 많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공단 하늘을 올려다봤다. 공지가 뜬 날 오후부터 한기수 전화기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오병철이 아니라 대성정밀 직원들이었다. 한기수와 오래 일했던 후배들이 하나씩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마다 온도가 달랐다. 10년을 같이 일한 후배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과장님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3년밖에 안 된 젊은 직원은 과장님 덕분이라는 거 현장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했다. 한기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짧게 대답했다. 잘 됐네. 열심히 해. 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33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제 몫을 받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월요일 아침 한기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옷장 앞에 섰다. 대성정밀 작업복 대신 오래된 개인 점퍼를 꺼냈다. 소매 끝이 조금 닳아 있었지만 그대로 입었다. 박순자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한기수를 바라봤다.
작업복이 아닌 점퍼 차림이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33년 동안 아침마다 회사 작업복을 걸치고 나가던 사람이 오늘은 자기 옷을 입고 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아침을 먹었고 밥을 다 먹고 나서 한기수가 일어서며 다녀올게라고 했다. 박순자가 말했다. 조심해서 가요. 33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됐던 말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남의 회사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가는 길이었다. 대성정밀 현장에 들어서자 라인 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어왔다. 33년 동안 몸에 밴 소리였다. 한기수는 작업복도 안전모도 없이 점퍼 차림으로 현장을 천천히 걸었다. 이상철이 달려와서 형 왔어? 라고 했고 한기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에 있던 후배들이 하나씩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작게 과장님 오셨다라고 했다. 한기수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기계들을 손으로 짚어봤다. 손끝에 진동이 느껴졌다. 몇 달 만에 다시 깨어나는 감각이었다. 한기수가 한 라인 앞에서 멈추더니 최민준을 불렀다. 여기 보정값 0.03 올리고 저쪽 냉각 사이클 2초 늘려봐요. 최민준이 잠깐 한기수를 바라봤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내렸다. 이상철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식 웃었다. 2달 동안 수천만 원짜리 컨설팅 보고서도 못 잡은 문제를 한기수가 현장에 들어온 지 10분 만에 짚어낸 것이었다. 사흘 뒤 불량률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납품처에서 확인 연락이 왔고 이동현이 짧게 문자를 보냈다. 역시 과장님이시네요. 오병철이 그 보고를 받고 임원실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상철에게서 나중에 들었다. 오준혁은 최민준에게 한기수가 조정한 보정값을 매뉴얼로 만들어 기록해두라고 지시했고 최민준이 그 수치들을 스프레드시트에 옮기면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했다. 이게 진짜 데이터였네. 이상철이 그 말을 한기수에게 전하면서 웃었고 한기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지 못했다. 자문 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한기수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다. 대성정밀에 한 달에 2번 나갔고 이동현 쪽 납품처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다른 금융업체들과도 계약이 하나씩 늘었다. 한기수의 이름이 업계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는데 특별한 홍보를 한 것도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일을 잘하면 소문이 나는 것이었다. 3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현장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오전에 동네를 걷고 오후에 박순자 문구점에 들렀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됐다. 박순자가 커피를 내오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말없이 마셨고 그 조용함이 낯설지 않았다. 3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방식이었다. 어느 봄 오후 한기수가 문구점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손님을 배웅하고 나오는 박순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기수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박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33년 동안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한기수가 잠깐 생각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33년 동안 남의 회사 현장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침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며 자신이 가진 것의 값어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그 차이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인지도 몰랐다. 한기수가 말했다. 33년 동안 고생했어. 박순자가 말했다. 당신만 고생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가 동시에 앞을 봤다. 골목 끝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저녁 한기수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계절마다 손으로 기록해온 금형 보정값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노트였다. 33년치 기록이 담긴 노트였다. 한기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빈 페이지를 찾고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은 뒤 오늘 대성정밀에서 조정한 보정값을 천천히 써내려갔다.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예전에는 회사 서랍 안에 넣어두는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 두는 기록이었다. 한기수는 노트를 덮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부엌에서 박순자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33년 동안 아침 6시에 출근하던 사람의 하루가 이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으로 끝났다. 33년 만에 봄이 거기 있었다. 한기수는 화려하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33년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자리를 만든다는 걸 한기수는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당신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했던 회사가 결국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선 건 한기수가 아니라 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기수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인정은 못 받아도 묵묵히 버텨온 분들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